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정부의 의대 지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의 전공의들이 오늘 새벽까지 임시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공천 국면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공천 신청자 면접을 시작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개별 통보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트럼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나토와 유럽연합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당을 가리지 않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프레스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 라이브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소통하시면 활발하게 소통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스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저희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 직전에 나와서 짧게 다뤘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오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윤 대통령 지지율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40%에 육박을 했는데요. 리얼미터가 지난 5일에서 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일주 전보다 1%포인트 높아진 39.2%로 나타났습니다. 약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긍정평가 비율을 보인 거고요. 또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일주 전보다 1.7%포인트 낮아진 57.7%로 집계가 됐습니다. 충청과 인천, 경기에서 60대 이상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도 함께 오른 건데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3주 연속으로 동반 상승한 건데 이종훈 실장님,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디커플링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조화가 안 됐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당 또는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별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세선을 보시면 1월 달부터 지금 1월 첫째 주와 2월 둘째 주까지의 그 흐름을 보면 서서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긍정 지지율. 예. 그리고 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함께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향.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선이다. 물론 지난주와 비교할 땐 몇 %포인트 차이 안 납니다. 오차 범위 내죠. 하지만 1월 달과 비교할 때는 4%포인트 정도 지금 오른 셈입니다. 지금 당 지지율도 한번 보시면 36에서 41로 거의 비슷한 정도의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이겁니다. 대통령을 찍어준 득표율이 45% 가까이 돼요. 네. 그러면 45%는 지난번에 찍어준 분들인데 지금 30%대에 갇혀 있는 건 그만큼 한 10몇 %가 아이고 좀 거리를 두고 있다, 실망을 하고 있다, 또는 다른 사람 없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그분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듭니다. 총선 앞두고 돌아오고 있다. 그렇죠. 총선 앞두고 돌아오고 있고요. 또 이 당이 1년 한 6개월, 1년 한 7, 8개월 됐죠. 그런데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과 대통령 간의 어떤 역학관계라든지 또는 당의 흐름들, 당의 어떤 막말 논란 또는 어떤 정책 이슈 또는 또 어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런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런 리스크들이 최근 한 1, 2개월 사이에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 이게 보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흐름이 이제 다시 보수의 안정적 희구 세력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 요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지지율 관련된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또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뭐 한 여론조사만 가지고 뭐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것은 또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는데요. 네. 그렇지만 여론조사의 또 추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정당 지지율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양 당이 지금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지금 총선이 한 57일 남았습니다. 2달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 진영이 점점 더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지지율이 또 정당 지지율이 접전을 이루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양 진영이 접전 속에서도 결집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건 중도층의 표심일 텐데요. 그렇겠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어떻게 중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심해야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양당이 보면은 거의 1년 만에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장가 기자,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됐고 민주당은 하락입니다.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리얼미터 기준으로 양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국민의힘 지지도는요. 한 주 전보다 1.1%포인트가 오른 40.9%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민주당인데요. 한 주 전에 45.2%에서 41.8%로 내려왔습니다. 3.4%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긴 한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2.2%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은 6.1%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인천, 경기에서도 역시 민주당이 좀 앞서기는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주보다 4.5%포인트 올랐습니다. 광주, 전라도에서는 역시 민주당 지지율이 좀 압도적이었는데요. 네. 다만 한 주 전보다 민주당 지지도가 8.8%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2.6%포인트 올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보면은 정치권에서는 이제 한동훈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뭐 김건희 여사 관련 뭐 여파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자, 이 설 민심 이후의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이라는 건 어찌됐든 지금 사람들이 내 집단 강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친지 또는 친족 이렇게 내 집단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정치 얘기를 하는 순간이에요. 정치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다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라고 얘기한 순간 그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것들을 공유하느냐 안 공유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 공개화되고 공론화된 장이라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사실상 민주당 진영이나 혹은 야당 쪽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뒀던 게 설 연휴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대담을 했거든요. 네. 대담이 미흡했다라고 굉장히 많은 어떤 질책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발목을 잡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조금 별개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여론조사 말고도 뭐 일부 좀 장변 말씀처럼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유의미하게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현상들이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래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이미 네거티브로서 하나의 상수가 되고 있다. 변수로서 무엇인가가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장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 신년 대담 이후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긍정적이었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는 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대통령의 대담은 지난주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 추후적으로 나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특히 대담에서 나왔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가의 선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해명이 부족했다라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여론조사 결과들도 함께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 끝나면서 이제 여야의 공천 경쟁도 이제 본격화할 전망인데 먼저 오늘 공천 면접을 시작한 국민의힘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의 양지행, 험지가 아닌 양지행을 두고서 논란이 좀 설 전에 있었는데 대통령 후광 없다 이런 취지의 윤 대통령 대담, 신년 대담에 나가고 나서
뭐 어떻게 보면 지역구 교통 정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관측, 어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인데요. 대통령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여당의 양지죠. 강남 을의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원모 전 비서관이 당에서 사지 출마를 결정할지라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원모 전 비서관을 험지 차출할 계획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 수원 그리고 고양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다른 곳으로 지역을 옮기지는 않는 대신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닷새간 지역구 공천 신청자 820명에 대해서 면접을 시작합니다. 네, 특혜 없다. 뭐 이런 걸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종원 실장님, 네. 이현무 실장이, 이현무 비서관이 이제 사지 출마도 저 가라면 가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이른바 용해관이라고 하죠. 용산 출신 참모들. 재배치가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 포인트가 바로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검사 출신들이 비서관들 또는 행정관들이 진짜 내리꽂히느냐 뭐 이 여부입니다.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는 것처럼 가시화될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또 비판이 이어질 겁니다. 호언장담했잖아요. 공천 시스템 뚜렷하게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그런데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하고 주진우 법률비서관. 예.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는데 일단 이원모 비서관 강남 을에 신청을 했다가 굉장히 두들겨 맞았습니다. 온갖 비판을 다 받았죠. 지금 이원모 비서관이 뜨거! 하고 이제 어디든 가겠습니다 했더니 경기 쪽 그러니까 고향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다른 뭐 남양주도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좀 예. 험지 쪽으로 정말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도했던 곳으로 배치를 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주진우 비서관은 어떻게 할 건가? 해운대 갑이잖아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 자리를 비운 네. 그곳은 진짜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지금 만만치 않게 많은 또 쟁쟁한 인물들이 지금 공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부터 대통령실의 검사 출신 뭐 이런 프레임은 어느 정도는 거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갑자기 좀 나왔던 얘기긴 한데 어제 서울 서대문갑 투입 추진 얘기가 또 한 번 나왔고 거의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진 또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은 설입니다. 설에 그치고 있는데 이건 변호사님 어제 나왔던 보도부터 오늘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인요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난해 10월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 당의 혁신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요. 인요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서울 지역구의 출마를 강력하게 이제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는데요. 선 연휴 전에 인 전 위원장에게 이 서울 지역구 중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현재 일하고 있는 이 연세대가 있는 서울 서대문 갑의 출마를 요청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인 전 위원장 가족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러한 출마 요청 사실상 고사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재차 인 전 위원장을 좀 설득해보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한 번도 인 전 위원장과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연락드린 적도 없다라면서 아직 출마 의사가 있다 아니면 이 당에서 요청하면은 인 전 위원장이 출마하실 수 있다 이런 의사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라고 이 보도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본인의 의지와 결단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언론 보도가 좀 앞서갔다 이런 취지 같은데 일단 정영환 공관위원장 오늘 아침 출근길 목소리 한번 어떤 얘기하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때 혁신일까요? 그거 하시기 전에 서대문 갑 쪽에 좀 나오실 생각이 좀 있다가 최근에 전화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한번 물어봤더니 지금은 사모님이 좀 반대하시니까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우리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급한 거 끝나면은 우리 당사를 한번 모셔가지고 도시락 미팅이라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네, 출마에 대해서 사모님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공관 위원장이 했는데 어디 기사를 좀 보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출마보다는 이제 남북 관련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좀 의사를 좀 피력했다는 건데 이종건 실장 일단은 공관위에선 재차 한번 설득해 보겠다 뭐 좋은 카드기 때문에 해보겠다는 입장인데 뭐 이뇨한 위원장 바뀔 수 있을까요 마음이? 일단 공관위 쪽이나 혹은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그 공천 관련해서 이거거든요. 이뇨한 위원장은 사실 종로도 생각하고 있고 서대문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대적으로 누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뭐 장기 말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수들을 전부 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서대문간만 하더라도 지금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서대문갑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탈환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한 곳에서 무엇인가 탈환을 할 거냐 아니면 종로도 지금 최재형 의원이 있지만 최재형 의원보다 종로 자체에 갖고 있는 상징이 이번에 크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을 다시 재배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죄다 경우의 수를 두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뇨한 위원장의 이번 총선 활용이 상당히 폭이 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뇨한 위원장 자체, 혁신위원장 자체의 어떤 결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이뇨한 위원장도 지금은 제가 알기에는 약간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공관위원장이 사모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배경이 어쨌든 그만큼 설득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지금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그럼 당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또 이뇨한 위원장의 결심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조심스럽게 지금 출입 기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용호 의원이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지금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그렇죠.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혁신위원장 맡으면서 혁신의 이미지가 사실 됐었는데 그만큼 당에서는 아주 좋은 카드다라고 좀 보고 이길 수 있는 카드라고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이 언제나 총선 때 갖고 오는 게 친일 프레임이거든요. 그런데 이뇨한 위원장은 지금 조부가 항일 운동으로 훈장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랬죠. 그리고 또 부친은 참전용사입니다. 6.25 참전용사고 이런 서사,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꿰뚫는 그런 가족이라는 서사가 있고 두 번째는 혁신위원장 시절에 보셨겠지만 기존의 정치인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또는 언어의 습관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메신저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그 언어 습관이나 혹은 메시지를 전달할 능력이 있더라고요. 할 말도 하고요. 할 말도 하고 또 쓴소리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번 총선에 상당히 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렇게 지금 당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영남 지역 중진 의원들 재배치 논의도 한창이라고 하는데 장가 기자, 험지 출마설이 나돌았던 김기현 전 대표는 일단은 기존의 울산 지역구 그대로 나가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현 지역구인 울산 남구 을에 그대로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 대표로서 기여도를 고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서 서병수 의원은 부산 북강서갑 그리고 삼선 김태우 의원은 양산 을에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락을 했고 또 조혜진 의원은 경남 김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지금 최근에 중진 재배치가 PK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당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굉장히 강세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해왔던 중진들은 굉장한 어떤 그 자체의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힘을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데 잘 쓰기 위해서 저희가 재배치하는 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낙동강 벨트에 부산, 경남 중진들 재배치를 했고 또 대구, 경북, 수도권에서도 추가 희생 권유할 가능성이 일단 커 보인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 실장님은 전체적으로
어때 보이십니까? 일단 PK는 손쉬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빼앗긴 곳들이 있거든요. 그곳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K 지역에서는 지금 순응하는 어떤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TK예요. TK는 지금 국민의힘이 석권하고 있는데 지금 낙동강 벨트처럼 전선이 있으니까 여기 나가라. 대구에서 다른 지역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TK는 거의 다 국민의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에요. 하나는 불출마 선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서울 쪽으로 차출하는 방법. 수도권에 가장 험지를 추출하는 방법. 그러니까 일단 PK는 먼저 합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TK에 설득하는 지금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불출마든 아니면 서울에 험지 출마든 이제 TK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공천 혁신이냐 아니면 공천 파열음이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네. 저는 이미 물밑에서 작업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TK에 사실 중진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5선에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3선에 윤재옥 의원, 3선에 또 김상호 의원 이렇게 세 분만 사실 3선 이상이고 이러다 보면 일단 3선 대상이 적다는 것. 그다음에 또 초선들 중에서도 점수가 좀 낮은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16일 이제 면접이 시작이 되니까 그 이후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TK 쪽은 이제 변수가 되는 거고, 일단은 다른 지역은 좀 마무리가 좀 돼가고 순탄하게 좀 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중진들의 재배치 전략이 순탄하게 이어가고 있다? 아니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중진 재배치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역구에 그대로 또 출마를 하게 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중진들을 재배치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이른바 중진들에 대해서 험지 출마 요구를 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기여도가 높다는 일단 얘기 나왔죠. 그런데 그 기여도가 높다는 것도 사실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또 주관적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앞서 김태우 의원이나 서병서 의원 또 조혜진 의원이 당에 대한 기여도가 또 낮냐라고 본다면 또 당연히 반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 내부에서 당연히 공천 과정에서 너무나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재배치가 되고 나면 이제 남는 빈 공간이 있을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양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누가 공천이 되는지 그것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공천이 되는 그 지역, 그 양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공천 파열음이나 갈등들이 또 불붙을 수 있겠다라는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영화 정치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 서울 한 여의도 영화관 찾아서 건국 전쟁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건국 전쟁, 요즘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장가 기자, 건국 전쟁 어떤 영화길래 한 위원장도 찾고 다른 정치인도 찾고 있는 건가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 그리고 정치 역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농지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화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기자들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1일에 이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설 연휴를 지나면서 현재 누적 관객이 24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다큐 영화 기류의 김대중은 누적 관객 수 12만 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굉장한 돌풍인데 자, 이종호 실장님 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박민식 전 장관 등 영화 관련 인증을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취임 후 첫 영화 관람이거든요. 첫 영화 관람. 한동훈 비대위원장 첫 영화 관람인데 그렇죠. 이 영화를 택했다는 점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좀 있을까요? 예.
일단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왜냐하면 워낙에 좌석 점유율이 적었거든요. 좌석 점유율이라는 건 한 극장에서 얼만큼 배정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건 어차피 상업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보러 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영화가 2%에서 시작됐어요. 네. 그러니까 100개의 좌석 중에 딱 2개만 배정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좌석 판매율이란 게 있어요. 즉 배정은 했는데 텅텅 비면은 판매율은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판매율이 2배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업 영화보다 훨씬 많은 그런 판매율을 보인 거예요. 예. 좌석은 2%밖에 없는데 그런데 2%보다 훨씬 많은 관객들이 찾고 있으니까 당연히 극장 측에서는 점점 늘렸죠. 예. 처음에는 뭐 몇십 개도 안 되는 그런 극장 수가 지금은 500개가 넘는 극장 수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많이 보니까 찾으니까 예매율이 높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정치인들이 뒤늦게 뛰어들었어요. 이걸 견인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설 연휴 당일날만 5만 명이 봤어? 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나경원 의원도 뛰어들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뒤늦게 했습니다. 의미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껴지는 특정인들의 공만 너무나 이 부각이 되고 영화에서도 특정인들의 과만 너무 부각이 되는 게 아니냐. 이승만 대통령의 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많이 배워왔습니다. 3.15 부정선거부터 뭐 온갖 그런 뭐 4.4.5.2 그 개헌이라든지.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너무나 이승만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던 것이 아니냐. 이 영화는 지금 극영화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고요. 또 그 안에 주장하는 바를 모두 다 사실적인 그런 이 사료를 찾아내서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영화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 판단하고 또 국민들에게 또는 보수 그 시민들에게 권할 수 있다. 내가 한 번 감으로써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까 장가 기자 얘기했다시피 1950년 농지개혁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추진해서 이뤄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농지개혁을 재평가하는 취지 연설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농지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농지개혁, 예전에 저희 교과서에서 봤었는데 저 까먹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1949년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국민 경제 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 이번에 또 이 영화를 택하면서 또 약간 비슷한 취지의 말도 한 것 같은데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좀 판단하십니까? 당연히 정치인이 뭐 공개적으로 영화를 보고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정치적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앞서도 이 실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보수층을 향한 어떤 결집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영화 속에서 나왔던 이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특히 정치적인 이야기, 뭐 농지개혁이라든지 또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제 공과 과 얘기를 하면서 과도 있었지만 뭐 공도 따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이런 이야기는 보수 세력들을 총선을 앞두고 결집을 하면서 동시에 중도층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른바 이제 여의도 문법에 뭐 정확하게 적응을 좀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그만큼 정치적인 메시지로서 이 영화를 도구로 사용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정도까지 또 정치인으로 완전히 변모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건 변호사님, 그 반대로 야당에서는요, 김대중 전 대통령 다큐 영화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년을 이제 기념해서 나온 다큐 영화 길이의 김대중 이 영화가요.
누적 관객수 벌써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영화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년 사업가 출신에서 정말 갖은 고초를 이겨내면서 정치인으로 선정하게 된 과정을 그렸고요. 뿐만 아니라 1987년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된 과정까지 그린 영화인데요. 이재명 대표도 이 영화 직접 지난해에 이 시사회에 참석한 모습을 보였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양산 지역 예비 후보들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영화 정치, 그러니까 여야가 영화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장윤주 부위원장님, 작년에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다큐 영화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입니다. 영화도 있었는데 총선 앞두고 있는 걸까요? 뭐 영화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당대표들도 관람을 하고 뭐 지역별 단체 관람도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총선이 57일인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뭐 예전에는 뭐 정치의 사법화, 뭐 사법의 정치화 이런 화두가 됐었었는데 이제는 뭐 영화의 정치화까지도 우려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영화를 놓고 양 지지층 또 양 진영이 지금 결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4월 총선에 과연 중도층의 표심에 영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영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또 영화는 영화로 바라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총선에 중도층의 표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실장님 이런 영화 정치, 영화가 계속해서 정치적인 영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공교롭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 뭐 양 진영에서 양 진영 관계된 분들이 좀 의도해서 어떤 내놓고 있다. 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국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놓고 서로 막말을 하고 서로 비난을 하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찌푸리는 어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보다 영화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화제로 하나의 어떤 이것도 공론의 장으로 뭐 끌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은 어땠다 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어땠다라는 것을 끌고 와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순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선전서운동의 어떤 도구로 이용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사실 우리가 지금 진영 논리로 서로 너무나 이 정치권이 비토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어쨌든 간접적으로 공유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갖는 것, 저는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그런 순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요즘 밀고 있는 거죠. 운동권 청산론, 여기에 대해서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얘기 듣고 저희가 한번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저는 운동권이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냐 민주화 운동 세력이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게 꼭 마치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론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요.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돈 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사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성욕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도 않는 비유를 하다 보면 자꾸 그분들 표명하게 돼요. 그분들이 교육을 못 받았다는 그런 말이 할 말입니까? 네, 이동훈 실장님 쭉 들어보셨는데 친일파 논리와 똑같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 사과하라.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첫 번째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잘못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운동권 청산론은 국민의힘에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하나의 어떤 캐치프레이즈처럼 내세워서 그렇지 당내에서 좀 공천과 관련해서 친명 핵심 관계자 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공천은 친문을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586 운동권 정신이 목표다. 586들의 청산이 지금 시대 정신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공천과 함께 하나의 어떤 혁신의 지금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거든요. 주류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저는 지금 이것을 이 특정 언론들을 지금 해서 친문 관계자 발로 나온 그런
것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 내에서의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답할 거냐라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친일 이야기는 친일파 청산 이야기는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친일 파가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껏 이렇게 기득권을 누려왔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21대 총선에 300명 중에 174명이 86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 이전에 어떤 이 국회 구성을 보면 이렇게까지 50%, 60%의 한 세대가 점유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운동을 했던 사람도 안 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 세대의 어떤 청산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3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스스로의 어떤 성찰이라든지 반성 없이 언제나 자신들의 운동권과 관련된 비판이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30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것으로서 30년 동안 지금 정치를 해온 것에 대한 비판을 성찰 또는 반성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친일파 청산 논리를 갖다 댄 것은 아마 저는 그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어떤 취지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독립운동과 폄하 문제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취지는 결국 이제 운동권이 독립운동가와 같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결국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그 논리에 비유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운동권 자체를 운동권 세력들을 독립운동가와 동일격이다 이렇게 비유한 것으로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운동권 내부에서도 이른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 운동권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운동권을 있었다는 이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청산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건 너무간 논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원내대표의 주요한 의견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또 반대로 펴는 논리가 검사 독자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이 검사 독자 논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검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 중에 일부 정치에 편향돼 있거나 정치 검사들은 그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문제 부분이 시정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에서 취지에서 본다면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야기의 취지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비유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전에 입장을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에 좀 내놨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도 거기에 좀 맞받아친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인데 그것까지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이 친일파의 독립운동가 청산 논리와 똑같다는 저의 발언에 여당이 난데없이 막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룸사롱에 가서 폭력을 하냐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자기 고백 같습니다.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으니까 정치검찰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까?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을 갖고 전체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그 세력 전체를 청산 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언어 도단입니다. 그러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내내 또 이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장가 기자, 사사건건 트집 잡는 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두고도 또 나온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커피 마시는 장면 가지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 이준석 대표가 박경석 전장현 대표를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1대1 토론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던 두 사람이 사이좋게 차담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커피를 시키고 음료가 나오자 양양자 원내대표가 커피를 하나하나 옆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양양자 원내대표는 제일 처음에 준 사람이 전장현 대표에게 커피를 맨 처음 건넸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연장자이기도 하고 저기서는 좀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돌린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에게 커피를 주는데 이준석 대표가 바로 한 모금을 마시죠. 이준석 대표가 커피를 마시는 사이에 양양자 원내대표는 당 관계자에게도 계속해서 커피를 차례차례 전달을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함께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자신의 음료만 마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양자 원내대표는 자리에 앉은 사람 모두에게 커피를 전달한 뒤에야 자신의 커피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사회생활을 좀 안 해봤나? 저 구석 자리부터 이렇게 돌리는 게 기본이 아니야?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또 양양자 원내대표에게는 80년대 정말 여상 출신으로 삼성에 입사해서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아서 임원까지 간 사람이니까 저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다라면서 양양자 원내대표의 배려심을 칭찬하는 글도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요. 자신은 음료를 안쪽 자리부터 돌린다라면서 이준석 대표를 좀 비꼬는 듯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장현주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논란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가 뭐 정치인들끼리 트집 잡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이제 총선이 2달밖에 안 남았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커피 돌리는 장면까지도 지금 하나하나 화제가 되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뭐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지만 본인은 또 대화에 또 집중하다 보니까 커피 돌리는 걸 잊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일단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은 매너가 없지 않았냐라고 논란을 제기할 만한 지점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옆에서 이제 양양자 원내대표가 저렇게 계속해서 커피를 나르는 모습을 좀 비교돼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렇게 보이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정책이겠죠. 어느 개혁 신당이 되었던 민주당이 되었던 국민의힘이 되었던 결국에는 정책과 공약으로 이번 총선에서 승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르면 오늘부터 컷오프 공천 배제 가능성이 큰 현역 의원들한테 개별 통보를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좀 설설설 끓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예비 후보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적합도 조사 결과를 뭐 설명한다, 뭐 이렇게 설명했다. 일부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이례적인 상황 아닌가요? 당대표가 직접 전화 걸어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몇몇의 예비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보도가 난 건데요. 과연 이제 대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또 어느 사람들에게 지금 전화를 돌렸는지는 좀 더 이제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저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로서 사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공천 과정에 어느 정도 잡음이라든지 갈등 양상들이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또 조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당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좀 안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예비 후보에게 직접 전화해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례적으로 전화를 한 것 자체가 그만큼 본인이 리더로서 지금 이 당의 단합을 잘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큰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공관위원장과 그리고 공관위에서도 이런 적합도 조사라든지 또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공천 결과들 통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당대표가 먼저 뭐 예방주사 차원에서 먼저 그 화합을 위해 좀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일각에서는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당대표가 직접 전화하는 법. 혹시 비명 걸러내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걸었다라는 행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대표고 또 그런데 전화를 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이런 어떤 사실들이 바깥에 공개가 안 될 사람들한테 해야 돼요. 공개가 되면 당연히 파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산했을 테고 두 번째 하는 행위는 뭐냐면 설득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내가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한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사실 당대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공천에 파열음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 대표의 가장 큰 사실 주안점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 나왔다는 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정무적인 감각이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정하거나 혹은 말에 설득의 어떤 의미가 단순히 붙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인가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붙지 마세요.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통보하듯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흘러나왔다면 설득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사람을 잘못 선정한 것이고 직접 나서지 않아야 될 일을 나섰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무적인 감각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왔던 보도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린다는 점
자, 조국 전 장관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선 출마 행보를 했고 장관 기자, 오늘은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정도에 있을 예정인데요. 어제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오늘 고향인 부산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한 정치 참여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미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어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후에 자신의 행보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조국 전 장관 만나서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종호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승인, 어쨌든 동조 뭐 이런 거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승인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께서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는 제가 알겠는데 왜냐하면 사실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공천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어떤 지금 역할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내가 출마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덕담이겠지만 아이고 그럼 뭐 좋은 결과를 맺으세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과정들이 사실 불편해 보여요. 왜냐하면 뭐 승인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승인이라는 표현이. 지금 전직 대통령은 사실 어떤 특정 정파에 소속돼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어른이 돼서 쓴소리를 모든 진영의 사람들이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쪽 특정 정파의 또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혐의를 유권자에게 한번 심판받겠다라는 의미로 대통령한테 달려간다면 저는 이런 어떤 행태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전직 대통령의 사실 행복이 아니라 참 불행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인이 아니라 뭐 힘씻기 정도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건 변호사님, 일단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 방문을 앞두고 SNS에 공지영 작가의 신간 추천글을 올렸는데 공 작가가 조 전 장관을 사실 옹호한 데 대해서 반성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12일 이 조국 전 장관을 만나기 전에 만나는 것을 앞두고 이 공지영 작가의 신간을 추천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 작가는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올린 추천사를 좀 보면 공 작가는 이 한국 문단에서 단행본이 가장 많이 팔린 최고 반열의 소설가고 그만큼 오랫동안 많은 독자로부터 사랑받았다라면서 진실은 외로운 법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외로움에 공감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이 치열한 작가 정신이 무뎌지질 않기를 또 외로움이 그의 문학적 깊이를 더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 공 작가는요. 앞서 지난해 12월 이 책을 통해서 SNS를 통해 열렬하게 옹호했던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면서 2019년도 이른바 이 조국 사태를 열렬히 옹호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리송한데 어쨌든 조국하면은 가장 곤혹스러워할 당사자들이 사실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민주당 지도부가 조 전 장관 정치 행보에 좀 거리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자꾸 조국 신당 그러셔서 특정인의 이름을 갖고 정당의 이름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정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정당의 형태를 갖춘 진보 개혁 세력에 있는 정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정권 심판론 구도가 흐려질 수 있고 중도층 표심 이탈도 우려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총선일 텐데요. 그 관련해서 중도층 표심이 좀 멀어지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만약에 이제 창당이 정말 되고 그 세력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또 정권 심판론에 대한 여론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또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긴 하더라도 일단 당내 기류 자체는 일단 조국 신당이 창당이 된 이후에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중도 외연 확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의사를 밝혔는데 입당 예정이라고 하는데 장가 기자, 예상 밖의 인물과 당이에요. 나온 이름이. 그렇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함께 손을 잡는데요.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내일 오전에 전광훈 목사가 고문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입당과 동시에 계양을 출마 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유 전 본부장은 저는 이재명 대표처럼 전과도 없고 이재명 대표보다 받는 재판도 적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 등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으로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명 대표와 법정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 유 전 본부장이 자유통일당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증인과 피고인 관계잖아요. 여기 지역구 출마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과정 속에서는 유리할 게 없죠. 왜냐하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과 관련된 이슈들이 아마 뛰쳐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야말로 그 이슈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과정이 계속 지속될 테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동규 본부장이 끝까지 갈 것인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동규 본부장이 끝까지 갔을 때 만약에 3분할 돼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사실상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든. 예.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라이브 픽입니다. 첫 번째 픽입니다. 1년 4개월을 기다린 박송 씨 친형 부부의 1심 선고 날이 내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송 씨가 지난달 22일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약 10년간 박송 씨의 자금 등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친형 부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 3년이라는 형을 구형하자 박송 씨가 탄원서를 제출해 이들의 엄벌을 촉구한 겁니다. 박송 씨 입장에서는 죄에 비해서 가벼운 형이 구형됐다고 생각한 듯하죠. 탄원서에는 나는 돈을 벌어오는 노예였다. 홀로 그들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사랑했던 걸 이제야 알게 돼 피눈물이 난다 등의 내용이 적혔고요. 또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거짓 사실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부모님에게까지 거짓을 주입해 천륜을 끊어지게 했다는 내용도 언급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를 계기로 박송 씨가 힘겨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픽입니다. AFC 아시안컵 4강에서 우리 대표팀이 탈락한 후에 클리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삼겹살집 현수막 사진도 화제가 됐는데요. 이 현수막에는 바뀌는 것 그리고 안 바뀌는 것이 나뉘어 써 있는데 삼겹살집의 상호가 바뀌는 것과 반대로 바뀌지 않는 것은 주방 이모, 냉장고, 불판, 사장 등인데 마지막엔 클리스만 전술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사장님도 어지간히 화가 났나 보다. 애초에 전술이 없어 바뀔 것도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 와중에 오늘로 예정됐던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불참을 통보했고 결국 회의도 취소됐는데요. 현재 국민들의 분노로 봐서는 이러다 대한축구협회도 현수막에 이름을 올리진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